그리고 또 이 빅터의 어떤 광기, 음, 그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죽음을 부정한 이것 또한 강박증자의 전형적 특징인 게 뭐냐면 강박증자의 구조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네, 음, 히스테리 구조가 불만족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여성들이 끊임없이 걱정거리를 찾잖아요. 네, 끊임없이 그 뭔가 불편부당한 그리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지점을 계속 찾아낸다면 이 강박증자는 불가능에 대한 욕망이 있거든요. 음, 말하자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일반적인 세계가 강박적 세계로 돌아가는 게 근데 우리가 다 죽는 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거를 의식하고 살고 있지 네, 않잖아요. 그게 일종의 강박적 세계관이 말하자면 부정하는 거예요. 음, 존재하고 실제하는 건데 머리로는 언젠간 죽지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죽음을 가정하지 않으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막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순간에 어떤 스스로 어떤 삶에 대한 즐김도 있겠지만 그 이 강박적 세계관이라는 거 우리가 일상을 혹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강박적 음, 구조의 불가능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이 빅터가 죽음을 완전히 부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창조해내잖아요, 결국 피조물을. 네. 근데 그 반면에 그 피조물은 그 죽음을 열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피조물을 딱 보여주는 데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빅터가 그 피조물의 뭐 머리를 이렇게 꼬매주는 장면에서 자기 괴물이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이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거울. 그 순간에 그 메두사가 나오거든요. 그 신화에서 왜 복수하는 어, 여자 음, 괴물에서 음,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여신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어떤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분노나 음.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피조물은 강박적 그런 빅터와는 반대로 어떤 히스테리적인 면모가 있지 않나. 그, 그 피조물은 사실 네, 사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강박 구조다 히스테리 구조다라고 말할 얘기할 수 수가 없는 없나요? 거예요. 이게 어, 되게 흥미로운 근데 지점인데, 어떤 그런 엘리자베스를 보면서는 음. 되게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강박 구조냐 히스테리 구조냐를 이야기할 때는 이 언어 구조화거든요. 어, 말하자면. 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이 괴물이 그 농가에서 가족들한테 네, 동화가 되잖아요. 그때 무슨 표현을 하냐면 저 사람들은 언어로 서로 뭔가를 주고받잖아. 네, 이게 이제 짐승 단계에서 사람 단계로 가는 음, 분기점이 언어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영아들이 말하기 전에는 짐승이잖아요. 네, 음, 말하자 왜냐하면 진짜 어떤 좀 쾌락의 세계 본능에 충실한, 본능에 충실한 네, 그러니까 어떤 완전히 쾌락의 세계에 빠져 있으니까 쾌와 불쾌만 있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벨라처럼 그 초기 단계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단계. 그런데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사회화가 되고 이제 그 지식이 생기는데 그 빅터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빅터가 엄청 질투하잖아요. 음, 그 네, 괴물을 지가 네, 만들어 놓고 네, 이게 또 남성들이 가지는 남성의 질투와 여성의 질투가 좀 다른데 그 영화 사도에서 보면 영조가 사도 세자를 그렇게 맞아, 못 그 살게 굴잖아요. 죽이죠, 네, 왜냐하면 잘하면 잘한다고 뭐라 그러고 네, 못하면 또 못한다고 더 뭐라고 하고 이런 거. 자기가 완벽하게 죽음을 배제시킨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존재, 그러니까 보통 이 남성들이 제자라든지 아들이 자기를 뛰어넘기를 굉장히 열망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나를 밟고 일어서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물론 음, 뭐 단정할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도 음, 있겠죠. 아들이 없어서 그래, 자기는 딸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그런 게 보통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많아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음, 그러니까 키워서 나를 딛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제자나 제자들이 막 성장할 때 되게 위협감을 느끼면서 은밀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 신경전이라고 해야 되나 갈굼 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일상 안에서. 음. 이제 보통 아빠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아빠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옛날 우리 아버지들 보면 과도하게 아들들을 잘하고 있는 앤데 핍박하고 쪼우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질투심, 물론 자기 문제도 있지만, 그런데 이 빅터가 그 괴물에 대한 질투심에 대한 트리거 지점은 엘리자베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엘리자베스가 확 이 괴물한테 매혹이 되는 걸 네. 보면서 이 질투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그 되게 함부로 학대하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은 모든 사물의 자연에도 매혹되는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나이반 성정을 가진 사람이 이뤘는데 그 사람이 그냥 평상시대로 빅터의 아니 그 괴물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한 거를 빅터는 또 굉장히 오해를 그치. 하죠. 그거를 네. 못 견디고 네. 왜냐하면 파괴로 자신도 엘리자베스를 원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것도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분명히 빅터도 엘리자베스한테 사랑을 느끼잖아요. 네. 욕망을 느끼고 네. 욕정을 느끼고 그런데 이제 동생의 약혼녀이기 때문에 일종의 금지된 관계라는 것 안에서 둘 다 제가 보기엔 뭔가 교감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게 보여요. 네. 그 엘리자베스도 어떤 지적인 열망 이런 것들이 자기 지금 남편이 될 그 빅터의 동생보다는 이 형에게 훨씬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엘리자베스가 화를 내기 시작해요. 빅터한테. 그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글쎄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빅터의 자기중심성과 그 자기애성과 왜냐하면 빅터는 그 자기애성이 어디서 많이 드러나냐면 그 괴물은 처음 얘는 빅터밖에 말할 줄 모른다. 오직 나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기 자신에게 귀속되어 있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이 자신의 그 거울적 존재, 자기애적 존재라고 단정하고 자기가 창조자니까 완벽하게 내가 이 존재를 통제할 수 있고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유물에 대한 어떤 엘리자베스의 사랑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질투를 드러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화가 났냐면 분명히 엘리자베스도 빅터에게 사랑을 느꼈거든요. 매혹을 느꼈는데 이 강박증자들의 특징인 게 뭐냐면 우유부단하고 되게 그러니까 의외로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 남성적이라고 했을 때 우린 굉장히 책임, 뭔가 결정, 선택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오해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그러한 금지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지. 선택해 주기를 그렇지. 원하는 그러니까 그게 건데. 어떤 네. 둘이서 막 모든 걸 제끼고 맞아요. 뭐 손잡고 춤추고 야밤도주하자. 난리고. 이거는 아니라 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가 감정을 느꼈고 교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빅터가 조금 더 선명하게 이 히스테리 주체의 특징이라는 건 언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근데 빅터가 절대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고 사실은 이게 무책임의 끝판왕인데 그렇죠. 네. 무책임의 끝판왕 이 여성들이 원하는 어떤 환타지 중에 남성에 대한 혹은 부성적 기능에 대한 환타지는 책임인데 보통 남성들이 생각하는 책임과 여성들이 생각하는 책임이 달라요. 뭐냐면 남성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돈을 벌어오고 가족을 양육해서 엄청나게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애 없고 아내 없으면 돈 안 버나? 벌 거잖아요.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남성들은 미안해요. 제가 이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또 돌맞을 것 아니요, 같은데. 동의하시는 여성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 선풀은 잘 안 다시는데 악플은 꼭 챙겨 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있잖아요. 이게 착각을 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남성들은 질서나 어떤 규칙 안에 귀속이 되어 있어서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그 질서를 벗어나는 걸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잘 따라가면 굉장히 책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의 책임은 그 히스테리 증자인 그 엘리자베스가 생각하는 책임은 우리가 나누었던 시간. 이게 설령 우리가 금지된 관계라 하더라도 우리가 나누었던 감정. 이것에 대한 명명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명명, 언어적 명명. 그런데 한 번도 그걸 하지 않죠. 이 히스테리 주체가 가장 숨막혀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게 그거거든요.
명명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음. 언어화되지 않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빅터를 잔인하게 바라보고 모욕도 주고 막 네. 하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좀 이해가 네. 되세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제 그 나약한 존재인 그 괴물한테 동화가 되지만 또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따뜻하게 네. 교감하고 이것 또한 또 구분이 필요한 게 이 모성성과 여성성은 달라요. 여성의 그런 어떤 고유한 히스테리 주제의 고유한 어떤 지점을 모성성으로 만든 건 남성 담론이거든요. 또 가부장적인 그렇죠. 질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가정이나 이 여성으로부터 끊임없는 그런 지원, 안정적 가정이라든지 어떤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근데 그 모성성이 아니고 여성적 본질에 가까워요. 약한 어떤 부분, 결핍된 부분, 약자에게 동화되는 거, 그리고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연민 같은 거잖아요. 벨라네요. 벨라하고 것들이네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엘리자베스를 보고 안티고네가 생각이 났는데 그게 안티고네가 그 신화에 나오는 소포클레스의 비극에 보면 안티고네라는 비극이 있어요. 안티고네가 그 오이디푸스 아시죠? 네. 오이디푸스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자기 엄마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 오이디푸스가 두 아들과 딸을 하나 낳는데 그 딸이에요, 안티고네가. 그런데 이제 오이디푸스가 막 자기 눈 찌르고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걸 알게 돼서 이제 죽고 그 왕국에서 떠나버리면서 두 아들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동생이 형을 쫓아내버려. 그러면서 이 형이 나중에 분노해가지고 앙심을 품고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동생하고 형하고 싸우고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고 그러면서 이제 숙부인 크레온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크레온 여기서 이제 왜 제가 안티고네를 얘기하냐면 이 안티고네가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주체적인 게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여성적 본질 히스테리 구조가 가지는 굉장히 주체화된 여성의 어떤 상징으로 안티고네를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 소포클레스의 그 비극에 보면 우리가 남성적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남성적 법이 그냥 질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근데 그들은 질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책임이 아니라고. 진정한 책임은 선택이잖아요. 네. 선택이라는 건 실천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빅터는 아무런 실천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랑에 대해, 자기 감정에 대해서. 그런데 이 안티고네가 이제 그 크레온이 형을 매장할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 왕국을 위협했기 때문에 국법에 따라 너는 이 국법에 따라 매장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동생은 이 나라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서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생은 성대하게 매장을 치러줬지만 형은 그냥 진짜 참시로 밖으로 내던져 버리겠다고 했을 때 안티고네가 나는 내 오빠를 그 산 짐승들한테 먹잇감으로 내줄 수 없어요. 나는 매장을 해야겠어요. 라고 그냥 그 국왕의 명을 어기고 매장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질서를 어기는 너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을 내리겠다 그러거든요. 그 안티고네한테. 근데 안티고네가 그걸 감수하고 오빠를 매장해요. 매장 장례를 치르는데 이 크레온이 안티고네를 산채로 가두고 굶어 죽이려고 하거든요. 굶겨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끝까지 매장을 자기 굽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그 주체라는 게 뭐냐면 크레온은 이제 상징계 우리가 말하는 상징계의 상징인데 그 질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보편적 질서 어긋났기 때문에 나는 원칙을 따라서 네 큰오빠를 매장해 줄 수 없다. 너도 내 명령이나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 나는 뭐 오빠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여기 의미가 없어요. 안티고네가 한 선택은 그냥이에요. 단지 오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가족애고 내가 오빠를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내 오빠니까 나는 그냥 동생이니까 난 매장할 거예요. 난 내 선택을 실천할 거고 그 감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매장을 위해서. 그리고 자결을 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주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 특히 막뭐 사랑의 의미, 가족의 의미 막 어마무시하게 부여하잖아요. 근데 진짜는 이 영화에서 나오잖아. 다 부질없다고. 그 마지막에 빅터와 그 괴물의 대화를 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네. 나오면 네. 다 부질없다고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장면에서 사실 좀 울컥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네가 죽을 수 없다면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그냥 살아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아라. 네. 살으라고. 네. 여기에서 진정한 어떤 아버지로서의 그 삶의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이 강박증자에게는 네가 특별한 존재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살으라는 얘기 한마디 그 창조자, 그 마스터가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네. 이 말씀만으로 이미 이제 그때부터 빅터는 존재로서 가벼워지는 것 같고 그러면 왜 빅터가 그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아, 빅터가 아니고 그 괴물이 끝까지 그 빅터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가지잖아요. 외로워서 음. 뭐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중간에 가서 나 같은 괴물을 동반자를 하나만 더 만들어 동반자를 줘라.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번식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뭐 쫓아다녀 버리죠. 그리고 막 둘이 막 죽을 듯 살 듯 막 쫓아다니면서 막 싸우고 하는데 뭐지? 싸움이 끝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서로 용서하는 장면에서 그냥 좀 거기서 좀 저는 짜친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야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그 빅터를 그렇게 향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살아라 이 한마디로 끝이야?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성들의 세계, 네. 이 부정적 세계에서는 한마디면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 강박증자의 세계에서 보통 이제 우리 이 여성적 네. 관점에서는 지금 딱 네. 소희 선생님처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좀 사적인 얘기인데 저희 이제 엄마 아버지가 엄청 일생 싸우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엄청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아니 그럼 헐헐 날개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막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돌아가시고 이제 한 1년 있다가 기일쯤 돼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아버지 보고 싶냐고 이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 말도 못하게 보고 싶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아버지가 그랬겠지 이게 아니고 헉 이런 생각이 뭐? 아니 그럴 거면서 그렇게 평생 물고 뜯고 싸웠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영화 속에 그 괴물이 집요하게 자신의 뿌리를 추적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외로움도 있지만 그 존재에 대한 궁극적 외로움도 있지만 그 뿌리 네. 이제 이 남성적 관점에서 나를 창조한 사람이 나에게 말씀이 부여돼야 존재로서 부여돼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신이 하늘이 되라 하고 바람이 되라 하고 하잖아요. 네. 명령이 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괴물 이름도 붙여주지 않잖아. 이거에 대한 저는 근본적 존재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막 엄청난 분노 끝까지 그 뿌리를 집요하게 추적하잖아요. 복수하고 앙아픔하고 그 영화에서 보면 괴물은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되게 네. 따뜻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